1986년 9월 초의 토요일 아침은 여느 주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작은 마을에는 이른 아침부터 농기계 소리와 달 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고, 골목길 어귀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이정우와 최은주 부부는 집 앞마당에 낚시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42살로 마을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은주는 38살로 남편의 가게 일을 거들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주말이면 부부는 어김없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이날도 최은주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말고 달걀을 삶았으며 보온병에 커피를 가득 담았습니다. 이정우는 낚싯대를 점검하고 미끼통을 확인하며 의자와 파라솔을 차에 씌웠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큰딸만 일어나 부모님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수지는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저수지였지만 물이 맑고 고요해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제법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늘 저수지 동쪽 끝자락의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그늘이 치고 바람이 잘 통해 여름에도 시원했습니다. 최은주는 남편이 낚시를 하는 동안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부부는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두세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멀리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우는 평소처럼 차에서 장비를 꺼내 단골 자리로 향했고 최은주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살랑거렸으며 물 위로는 잠자리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부부는 김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은주는 큰딸의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며 기뻐했고 이정우는 가게에 새로 들어온 공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성이 부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중에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부부가 매우 평온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조금씩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여유로웠고 최은주는 남편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함께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4시쯤 다른 낚시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부부도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보겠다며 낚싯대를 다시 들이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저수지 주변에는 저녁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수면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공기는 점점 서늘해졌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뒤로는 주차된 차량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수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수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후의 따스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이 수면 위를 감돌기 시작했으며 안개는 점점 짙어져 저수지 반대편 언덕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마지막 낚시꾼 한 명이 짐을 챙기며 부부 쪽을 힐끗 바라보았고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때 부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수지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되소리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웠으며 그 누구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저수지에는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해는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갔고 하늘은 보라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황혼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주변의 나무들은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였습니다. 이정우는 낚싯대를 거두며 최은주에게 이제 돌아가자는 손짓을 했을 것이고 최은주는 돗자리를 접으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수지는 침묵 속에 잠겼고 그 침묵은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쯤 저수지 관리인이 순찰을 돌다가 주차장에 혼자 남아있는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정우 부부의 낡은 회색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뒷좌석에는 접혀진 파라솔과 빈 미끼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운전석 옆에는 차 키가 꽂혀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부부가 근처를 산책하러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수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부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관리인은 저수지 주변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동쪽 끝자락 큰 나무 아래에는 부부가 사용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도시락 가방이 열린 채 있었으며 커피를 담았던 보온병과 종이컵 2개가 돗자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낚싯대 하나는 물가에 그대로 꽂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자 옆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방 안에는 먹다 남은 김밥 몇 조각과 삶은 달걀 껍질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커피가 반쯤 남은 보온병 뚜껑은 돗자리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정작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즉시 지역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오후 2시쯤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주변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부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가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만 모두 뒤섞여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정호의 형이 급히 달려왔고 그는 동생 내외가 계획에도 없던 외박을 할 리 없다며 강하게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손전등을 들고 저수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부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안경찰서에서 인력을 파견했고 잠수부 2명이 저수지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바닥에는 진흙과 수초가 엉켜 있어 수색이 쉽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작업 끝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산과 계곡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경찰은 점차 실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호의 형은 경찰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수영을 잘했고 최은주 역시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2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도 사고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자와 도시락, 낚시 도구들이 모두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급하게 달아난 듯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경찰에게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형은 경찰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 이정우가 집으로 걸려온 이상한 전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고 이정우가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단 한마디만 남기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저수지에 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또 같은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는 더 위협적인 어조였다고 합니다. 이정우는 형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조금 불안해했지만 결국 토요일에 평소처럼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형의 진술을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협박 전화의 발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이정우가 누군가와 금전적 문제나 개인적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정우 부부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들로 기억했고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실족사로 추정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시신 없이는 사망 선고조차 받을 수 없었고 이정우의 철물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아이는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점차 이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고요했고 낚시꾼들은 다시 찾아와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동쪽 끝자락의 큰 나무 아래에는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저주받은 자리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저수지는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불길한 장소로 각인되어 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뒤에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이야기는 청성건설이라는 회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부터 저수지 주변에
낯선 차량들이 자주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 차량들은 모두 흰색 승합차였고 차체 옆면에는 청성건설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선명하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사 관련 조사를 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저수지 둘레를 천천히 돌며 무언가를 살펴보는 듯했고 때로는 언덕 위에 차를 세워두고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은 경찰에게 진술하며 그 차량이 적어도 서너 차례 이상 목격되었고 그중 한 번은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저수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정우 부부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린 남자 3명이 저수지 반대편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얼굴은 멀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청성건설을 조사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회사는 전라북도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호 검색을 해도 비슷한 이름의 건설사만 나올 뿐 정확히 일치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성건설이 가짜 이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공사나 부정한 거래를 위해 위장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은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일던 시기였고 각종 토목 공사와 토지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안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저수지 인근 토지가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정우가 우연히 그들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성건설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회사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증인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몇 차례 수소문했지만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이정우의 형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건설 회사를 찾아다니며 청성건설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87년, 1988년이 지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왔습니다. 이정우의 형은 여전히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자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갔고 저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어딘가에 혹은 그 주변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9년 4월의 어느 봄날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수지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김영수라는 주민이 밭을 갈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쟁기에 걸린 것은 비닐에 단단히 감긴 작은 원통형 물체였고 진흙과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려니 생각하고 버리려 했지만 비닐을 벗겨보니 그것은 오래된 필름통이었습니다. 후지필름이라는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고 뚜껑은 녹슬어 있었지만 비닐 덕분에 내용물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이것이 혹시 13년 전 사라진 부부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필름통을 들고 파출소로 향했고 경찰은 즉시 이것을 증거물로 접수했습니다. 필름은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지만 전문 현상소에 맡겨 복원을 시도했고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름에는 총 8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 5장은 이정우와 최은주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 도시락을 먹는 모습,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3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각도가 이상했고 마치 누군가 급하게 찍은 것처럼 흔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저수지 건너편 언덕이 찍혀 있었고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3명의 남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붉게 번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전문가의 분석 결과 그것은 청성이라는 2글자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 필름은 명백한 새로운 증거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미 퇴직했지만 새로 배치된 형사들은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청성건설에 대한 증언들을 다시 검토했고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 재차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라북도에서 활동했던 모든 건설 회사의 명단을 확보하여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청성건설이라는 이름 자체는 가짜였지만 당시 대형 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일했던 여러 업체 중 하나가 청성종합건설이라는 비슷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회사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었고 이후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 회사의 직원 명단을 입수했고 그 중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박철우라는 인물에 주목했습니다. 박철우는 1986년 말 회사에서 퇴사한 뒤 흔적을 감춘 인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전라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을 바꾸고 전혀 다른 신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는 광주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철우에 대한 더 깊은 조사에 착수했고 그의 과거 행적과 1986년 9월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는 박철우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는 청성종합건설에서 단순한 보상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회사의 비자금 관리와 관련된 민감한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 중반은 각종 개발 사업이 난립하던 시기였고 많은 건설 회사들이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청성종합건설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박철우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청성종합건설이 진안군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수지 인근 토지가 개발 예정지로 검토되고 있었고 회사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위협과 회유를 병행했고 일부 주민들은 억지로 토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정호는 철물점 주인으로서 마을의 여러 소식을 듣는 위치에 있었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박철우의 1986년 9월 차량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교한 추적 시스템이 없었지만 경찰은 주유소 영수증과 톨게이트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그의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철우는 사건 당일인 1986년 9월 6일 토요일에 진안군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일찍 광주를 출발했고 오후 늦게 다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건 이틀 후인 월요일 밤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철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박철우가 1986년 가을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떠났으며 그 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박철우가 퇴사 직전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술에 취해서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기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말 경찰은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박철우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자 경찰은 즉시 그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박철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경찰이 필름 사진과 차량 이동 기록을 제시하자 점차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요구했고 며칠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또 다른 결정적 증거의 발견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철우의 집 다락방에서 나온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에는 1986년의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9월 6일 날짜 옆에는 진안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름, 이니셜로 보이는 알파벳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그것은 박철우의 글씨였고 수첩 뒷면에는 청성이라는 메모와 함께 전화번호 몇 개가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전화번호들을 추적한 결과
그 중 하나는 이정우의 집 전화번호였습니다. 박철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변호사와 상담 후 자백을 결심하게 됩니다. 박철우의 자백과 동시에 또 다른 결정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999년 6월 초 저수지에서 약 10km 떨어진 폐채석장 인근에서 묘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삽으로 땅을 파던 중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고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작업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작업을 멈췄고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뼈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 소장에게 보고했고 소장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팀이 현장에 출동했고 신중하게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땅속 약 1m 깊이에는 사람의 유골이 묻혀 있었습니다. 뼈는 오랜 세월 동안 흙과 뒤섞여 부식되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뼈 옆에는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금속 조각이 있었는데 감정 결과 그것은 여성용 손목 시계였습니다. 시계는 1980년대에 유행했던 국산 브랜드였고 시계바늘은 오후 6시 4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정우의 형을 불러 유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형은 시계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최은주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 받아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유골에서 DNA를 채취했고 최은주의 친정 가족들로부터 받은 DNA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고 그것은 최은주의 유골이 확실했습니다. 13년 만에 그녀가 발견된 것입니다. 유골 주변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흙 속에서는 녹슨 낚싯바늘 몇 개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저수지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또한 천 조각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1980년대 중반에 제조된 면, 소재의 옷감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의 토양을 분석하자 이 유골이 묻힌 시기는 대략 13년에서 15년 전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것이 1986년 9월에 실종된 최은주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발견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저수지에서 살해당했고 최은주의 시신은 밤중에 차량으로 약 10km 떨어진 이곳까지 운반되어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폐채석장 인근은 당시에도 인적이 드물었고 밤에는 완전히 어두워 누군가 작업을 해도 들킬 염려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분리하여 다른 장소에 묻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즉시 저수지에 대한 재수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장비를 동원하여 저수지, 바닥을 정밀하게 탐사했습니다. 수중 탐지기와 잠수부 팀이 며칠간 작업을 계속했지만 이정우의 시신으로 보이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수지 동쪽 끝자락 수심 깊은 곳에서 낡은 쇠사슬과 함께 무거운 돌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정우 역시 저수지 어딘가에 수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물살과 침식으로 인해 뼈까지 완전히 분해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골 발견 이후 경찰은 사건의 경로를 더욱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최은주의 시신이 발견된 폐채석장 인근은 1980년대 중반 청성종합건설이 자재를 보관하던 장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회사는 여러 개의 임시 창고와 자재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철우가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선택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쇠사슬과 돌덩이 역시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쇠사슬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종류였고 제조 시기는 198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돌덩이에는 시멘트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건 역시 당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자재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범인이 건설 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박철우의 차량 이동 기록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우의 1986년 9월 차량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인 토요일 오전에 광주를 출발하여 진안 방향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이틀 후인 월요일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밤 11시쯤 다시 진안 방향으로 출발했고 새벽 4시쯤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대는 최은주의 시신을 채석장 인근에 매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유소 영수증을 확보했고 그의 차량이 진안과 채석장 인근 도로를 오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박철우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명의 성인을 제압하고 시신을 운반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 매장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필름 사진에 찍힌 3명의 남자 실루엣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박철우와 함께 일했던 청성종합건설의 직원들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했고 그중 2명이 1986년 9월 당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흔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대식과 조영수였고 둘 다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던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김대식과 조영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식은 부산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고 조영수는 서울 근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찾아가 조사하자 처음에는 둘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철우가 이미 자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대식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조영수 역시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우는 회사 상무로부터 이정우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김대식과 조영수를 대동하여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저수지 건너편 언덕에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해질 무렵 접근했고 이정우에게 회사 업무 관련 이야기가 있다며 잠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철우가 명함을 보여주며 공식적인 업무라고 설득하자 최은주와 함께 언덕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대화가 격론으로 번졌고 결국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부부를 제압했고 그날 밤 시신을 각각 다른 장소에 유기했습니다. 1999년 6월 중순 박철우는 검찰 조사실에서 공식적으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박철우는 청성종합건설의 상무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우가 회사의 비자금 장부를 실수로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경우 회사는 물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무는 박철우에게 조용히 정리하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박철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우는 처음에는 이정우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일주일 전부터 이정우의 집에 전화를 걸어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저수지에 가지 말라는 경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박철우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장난 전화로 치부하며 평소대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박철우는 김대식과 조영수를 데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진안으로 출발했고 저수지 건너편 언덕에서 부부를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필름에 찍힌 3명의 실루엣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다른 낚시꾼들이 모두 떠나자 박철우 일행은 부부에게 접근했습니다. 박철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회사 업무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정우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박철우가 청성종합건설 명함을 건네며 토지 보상 관련 상담이 있다고 설명하자 경계를 풀었습니다. 최은주는 남편과 함께 언덕으로 따라갔고 그곳에서 박철우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정우가 회사 장부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쯤 철물점에 들른 청성종합건설 직원이 실수로 놓고 간 서류, 가방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장부를 보았던 것입니다. 장부에는 지역 유지들과 공무원들에게 건넨 매물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즉시 그 서류 가방을 회사에 연락하여 돌려주었고 장부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철우에게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철우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최은주가 남편을 감싸며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김대식과 조영수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정호는 화를 내며 비키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김대식이 이정호를 밀쳤습니다. 이정호가 넘어지자 최은주가 비명을 질렀고 조영수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박철우는 나중에 진술에서 자신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철우 일행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급히 논의했습니다. 박철우는 자신의 차량으로 최은주의 시신을 채석장 인근까지 운반했고 김대식과 조영수는 이정호의 시신을 쇠사슬로 묶어 저수지 깊은 곳에 수장했습니다. 그들은 부부의 낚시, 도구와 도시락을 그대로 두어 마치 실족사처럼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이틀 후 밤, 박철우는 다시 진안으로 와서 최은주의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조사실에서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모든 것은 회사 상부의 지시였다고 말입니다. 1999년 여름, 진안 저수지 부부 실종 사건은 13년 만에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박철우, 김대식, 조영수 3명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진안 저수지 부부 실종 사건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한 농부가 발견한 필름통 하나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철우는 자신이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회사 상부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협박 전화부터 시작하여 범행 후 증거인멸까지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식과 조영수 역시 박철우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그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철우는 무기징역을, 김대식과 조영수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철우가 언급한 청성종합건설의 상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당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회사의 장부와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되었고 당시 비자금 내역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배후 인물들을 처벌하는 데 실패했고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정호의 형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3년을 기다렸지만 동생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책임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 내외가 단지 우연히 잘못된 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모를 잃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은주의 유골은 가족들에게 인도되었고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정호를 위한 빈관도 함께 준비되었고 부부는 나란히 진안군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과 오랜 친구들이 참석했고 모두들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를 피했고 낚시꾼들도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신문 기자 한 명이 사건을 정리한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안 저수지는 13년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한 장의 필름과 한 개의 시계가 13년의 침묵을 깼고 사라진 부부는 비로소 세상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책임을 진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그 물 속에는
여전히 찾지 못한 이정우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986년 지난 저수지에서 사라진 부부의 이야기이자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8년 6월의 봉양여고는 여느 지방 소도시 학교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에 자리한 이 여자고등학교는 주변의 낮은 산들과 봉양천의 물소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오래된 교사 건물 사이로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의 2학년 5반에는 윤지연 양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성실한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은 키가 160cm 정도로 단정하게 따은긴 머리와 하얀 피부, 그리고 언제나 조심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교실에 도착했고 항상 교복을 깔끔하게 입었으며 가방 속 공책들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인 박교훈 씨는 종종 조회 시간에 윤지연 양을 칭찬했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녀를 본받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88년 6월 14일 화요일, 그날은 기말고사를 2주 앞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여름 날씨답게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교실 안은 선풍기 바람으로도 가시지 않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렸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빠르게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윤지연 양도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교실 뒤쪽에서 담임인 박교훈 씨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교훈 씨는 당시 30대 중반의 국어교사로 안경을 쓴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공평한 선생님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은 친구 2명에게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내일 보자는 인사를 남기고 교실을 나섰고 윤지연 양은 가방을 메고 박교훈 씨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 20분경이었고 6월의 햇살은 여전히 밝게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정에는 청소 당번 학생들이 빗질을 하고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남학생 몇 명이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윤지연 양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윤지연 양은 늦어도 6시 전에는 항상 집에 도착했고 만약 늦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지연 양의 부모는 경찰서로 향했고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제천경찰서의 형사들은 처음에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부모는 딸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등교하던 한 학생이 교정의 벤치 아래에서 윤지연 양의 가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방은 벤치 및 덤불 사이에 반쯤 숨겨진 채 놓여 있었고 안에는 그녀의 교과서와 공책, 필통,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빈 도시락통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방끈에 묶여있던 하얀 리본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리본은 윤지연 양이 항상 머리에 메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윤지연 양의 가방이 발견된 소식은 즉시 경찰에 전달되었고 제천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벤치는 교정 한쪽 구석,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그곳은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진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방 주변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윤지연 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는 깔끔한 필기가 가득했고 공책 여백에는 시험 범위를 정리한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찰은 윤지연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그녀가 오후 4시 20분경 담임인 박교훈 씨를 따라 교실을 나선 것까지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은 그날 오후 박교훈 씨가 교무실에 들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박교훈 씨 본인은 윤지연 양을 부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방과 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했으며 윤지연 양과는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를 더욱 미궁으로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의 상점 주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주인은 그날 오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 여럿을 봤지만 윤지연 양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은 여학생 한 명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그것이 윤지연 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서는 계속해서 끊어졌고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윤지연 양의 부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을 들고 제천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봉양역과 제천터미널, 시장 입구와 버스 정류장, 그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찾아가 전단을 나눠주고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전단에는 윤지연 양의 증명사진과 함께 신체 특징, 실종 당일 입었던 교복 차림, 그리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일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조회가 열렸고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앞에서 윤지연 양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담임인 박교훈 씨는 2학년 5반 학생들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윤지연 양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윤지연 양의 빈 자리는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되어갔습니다. 경찰은 봉양천을 따라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천변의 갈대밭과 둔치, 다리 밑과 하수구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한 작업도 진행되었으나 개들은 학교 교정에서 냄새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윤지연 양이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학교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학생들 사이에서 윤지연 양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그녀에 대한 걱정과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대화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학생들은 다시 시험 준비와 일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방학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시기였기 때문에 한 학생의 부재는 서서히 일상 속으로 흡수되어 갔습니다. 윤지연 양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 세 번째 줄, 그녀가 앉던 책상과 의자는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그곳에 책이나 공책이 놓이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학생들이 숙연해졌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저 당연한 풍경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옆자리에 앉던 친구는 이제 그 빈 공간을 가방 놓는 곳으로 사용했고 뒷자리 학생은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다가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조차 잊곤 했습니다. 경찰의 수색 작업도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봉양천 일대를 수차례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학교 주변 상가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인근 도시들에까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청주와 충주, 원주 등지의 경찰서에서도 여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윤지연 양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소녀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학교 앞 게시판에는 여전히 윤지연 양의 실종 전단이 붙어 있었지만 비바람에 젖어 글씨가 번지고 종이가 찢겨나가면서 점점 알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전단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처음 전단이 붙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한 배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운동장에서 배구공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고 방과 후에는 합창부의 노랫소리가 음악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매점 앞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줄을 서서 빵과 우유를 샀고 복도에서는 친구들끼리 팔짱을 끼고 수다를 떨며 걸어 다녔습니다. 봉양여고는 다시 평범한 여름의 학교로 돌아가고 있었고 윤지연 양의 실종은 점점 희미한 기억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담임인 박교훈 씨는 여전히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국어 시간마다 교과서를 펼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작품을 해설했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가끔 조회 시간에 윤지연 양의 안부를 걱정하는 말을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의 동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사들보다 더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으며 수업 진도도 계획대로 착실하게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윤지연 양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박교훈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채점하거나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교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사건을 언급하면 그는 고개를 들어 잠시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서류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출근과 퇴근 시간도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자 학교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각자의 방학 계획에 몰두했고 윤지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2학년 5반 교실에는 새로운 전학생이 윤지연 양의 빈자리를 채우고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학생의 것이 되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은 새로운 주인의 공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임인 박교훈 씨는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볼펜이 들려 있었고 출석부를 펼칠 때마다 학생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호명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또렷하게 대답했고 박교훈 씨는 기계적으로 출석부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출석부에서 윤지연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종자라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학생이 우연히 출석부를 힐끗 보았을 때 그곳에서 윤지연 양의 이름 자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석부의 해당 페이지에는 깔끔하게 줄이 그어져 있었고 윤지연이라는 세 글자는 흰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학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기록이 조용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새로 전학 온 학생의 이름이 단정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행정실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윤지연 양은 공식적으로 이 학교의 학생 명단에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박교훈 씨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그는 칠판에 분필로 문장을 쓰고 학생들에게 문법을 설명했으며 시험 범위를 공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으며 표정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윤지연 양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학생들도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이 윤지연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해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때도 박교훈 씨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시험지를 채점하고 학생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다음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가방을 챙겨 조용히 교무실을 나섰고 동료 교사들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의 일상은 기계처럼 규칙적이었고 그 어떤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로 평가했으며 학생들 역시 그를 신뢰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서도 윤지연 양의 실종 전단은 서서히 다른 공지사항에 가려져 갔습니다. 체육대회 안내문, 독서 감상문 대회 공고, 방과 후, 수업 신청서 등 새로운 종이들이 그 위를 덮으면서 윤지연 양의 얼굴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관리 선생님이 오래된 전단들을 정리하면서 그 종이도 함께 떼어냈고 더 이상 게시판 어디에서도 그녀의 사진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정의 느티나무 아래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곳에서 윤지연 양의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곳은 다시 평범한 휴식 공간이 되었고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봉양여고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고 학생들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윤지연 양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학교가 윤지연 양을 잊어갈 때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딸의 사진이 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전단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울어서 부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마친 후 매일 저녁 제천 시내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고 주말이면 부부는 함께 인근 도시들까지 나가 전단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봉양역 대합실에는 윤지연 양의 전단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끔 그 전단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윤지연 양의 어머니는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아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내리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중에 딸이 있을까? 혹시 딸과 비슷한 모습의 소녀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으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도 그녀가 매일 찾는 곳이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직원들은 이제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정도였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늘도 그런 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터미널 입구에 서서 도착하는 버스마다 내리는 승객들을 지켜봤고 때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달려가기도 했지만 가까이 가보면 늘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씩 더 축 처지고 눈빛은 조금씩 더 회롭습니다. 제천시장 입구에도 윤지연 양의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옷가게, 분식집 앞에 하나씩 전단이 붙어 있었고 상인들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로의 말들도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정보를 제공하려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저 일상적인 인사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윤지연 양의 아버지는 퇴근 후 매일 봉양천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수차례 수색했던 곳이었지만 그는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천변의 풀숲과 바위 틈, 다리 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곳까지 들여다보고 갈대밭 사이를 헤치며 걸었으며 하수구 입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바지는 진흙으로 더럽혀졌고 손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공부하던 문제집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깔끔하게 개어진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그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정돈하고 창문을 여러 환기를 시켰습니다. 마치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식탁에는 여전히 4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윤지연 양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습관처럼 그 자리에도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부모는 거의 말 없이 밥을 먹었고 가끔 흐느끼는 소리만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앉아 딸의 옷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제천 시내에서 봉양읍 방향으로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3km쯤 가면 논밭 사이에 외딴 주택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 집은 2층 벽돌조 건물로 1970년대에 지어진 듯 낡은 외관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다른 집이 거의 없어 고립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 앞으로는 좁은 비포장 도로가 지나갔고 뒤편으로는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조용한 곳이었고 밤이 되면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 집의 창문에는 낮에도 언제나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오후에도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1층 거실 창문에는 베이지색 커튼이, 2층 방 창문에는 검은색 두꺼운 천이 걸려 있었는데 그 천은 너무 두꺼워서 밤에 불을 켜도 밖에서는 희미한 윤곽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 주변의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박교훈 씨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는 단정하고 차분한 교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5시쯤 학교를 나와 이 집으로 돌아왔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곤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곧바로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했고 커튼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행동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말이면 박교훈 씨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택했고 제천 시내의 큰 마트 대신 멀리 떨어진 작은 슈퍼마켓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득 채워 들고 왔고 가끔은 이상하리 많지 많은 양의 물과 음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그를 과묵하지만 예의 바른 손님으로 기억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의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두꺼운 검은 천을 통과한 빛은 너무 약해서 멀리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창문 가장자리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밤 11시쯤까지 켜져 있다가 꺼졌고 그 후로는 집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다시 불빛이 켜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몇 분간만 지속되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거의 없었지만 500m쯤 떨어진 곳에 살던 노부부가 가끔 그 집을 지나치곤 했습니다. 노부부는 박교훈 씨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항상 공손하게 인사했고 날씨나 농사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눴지만 그 이상의 치밀함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고 집 안으로 초대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노부부는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젊은이로 여겼을 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의 구조는 겉보기와 달리 복잡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는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언뜻 보면 창고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문 뒤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고 계단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건축 당시부터 있던 것으로 보였지만 박교훈 씨가 이 집으로 이사 온 후 그곳을 특별한 용도로 개조했습니다. 지하로 통하는 문에는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튼튼한 자물쇠가 3개나 걸려 있었고 문틈에는 소리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고무 패킹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박교훈 씨는 집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기도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면 그는 부엌 구석의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늘 음식이 담긴 쟁반이나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꺼운 벽과 문이 모든 소리를 차단했고 그 안의 비밀은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겨울을 지나 봄이 무르익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윤지연 양이 실종된 지 거의 11개월이 지났고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새학년이 시작되었고 2학년 5반은 이제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윤지연 양의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만이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날 오후, 박기훈 씨의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사는 노부부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들판 어딘가에서 동물이 죽어 썩는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밀려왔고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냄새가 더욱 감겼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펴봤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며칠 동안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냄새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5월 20일 오전 봉양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노인의 안내를 받아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박기훈 씨의 집 쪽에서 가장 강하게 풍겼고 경찰관들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악취는 더욱 분명해졌고 경찰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박기훈 씨를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집 안은 조용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두꺼운 커튼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박기훈 씨의 소재를 확인했고 학교 행정실 직원은 그가 오늘 병가를 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본서에 지원을 요청했고 30분 후 형사 2명과 경찰관 3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경 경찰은 강제로 대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끊고 대문을 열자 마당의 잡초 사이로 좁은 길이 보였고 그 끝에 낡은 현관문이 있었습니다. 현관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고 경찰은 어깨로 문을 밀어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코를 막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소파와 TV, 책장이 정돈된 채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냄새는 분명히 이 집 안 어딘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층과 2층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2층 방에는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시험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양복과 셔츠가 걸려 있었고 서랍 안에는 양말과 속옷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독신 남성의 집처럼 보였지만 악취는 계속해서 코를 찔렀습니다. 형사 1명이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주방 기구들을 살펴보던 중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3개의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동료들을 불렀고 경찰관 1명이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하나씩 끊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자물쇠가 끊어지자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뒤로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계단은 지하로 향하고 있었고 악취는 그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형사 1명이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모두 15개 정도였고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밟히는 사람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 손전등 빛이 좁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시멘트로 발라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오래된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간은 가로 3m, 세로 4m 정도의 작은 방이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전등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전등 스위치를 찾아 켜자 희미한 노란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경찰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쇠사슬이 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더러워진 옷을 걸친 소녀였고 긴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급히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윤지연 양은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119에 연락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형사들은 윤지연 양을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두꺼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사슬의 다른 끝은 벽에 박힌 철제 고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 1명이 볼트 커터로 사슬을 끊는 동안 형사는 소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했고 몸은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해져서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형사가 이름을 부르자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지하 공간의 한쪽에는 플라스틱, 물병 몇 개와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간이 변기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무수히 남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망 속에서 보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이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윤지연 양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가벼워서 성인 한 명이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들것이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1층 거실을 지나 밖으로 나오는 동안 윤지연 양의 얼굴에 처음으로 햇빛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못했고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빛에 익숙해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제천중앙병원으로 향했고 경찰은 즉시 윤지연 양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들은 의사로부터 딸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1개월 동안 매일 밤 기도하고 매일 아침 딸을 찾아 헤맸던 그들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윤지연 양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햇빛을 보지 못해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했고 근육은 거의 위축되어 있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박교훈 씨를 수배했습니다. 그는 집에 없었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경 봉양여고 인근의 한 찻집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찻집 주인이 박교훈 씨가 자신의 가게에 앉아 있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교훈 씨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을 따라 나섰고 순찰차에 타면서도 특별한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천경찰서 조사실로 이송된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형사들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혹은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이었던 것처럼 그는 차분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어떻게 학생을 1년 가까이 감금할 수 있었느냐고, 양심의 가책은 없었느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교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마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하듯 또박또박한 어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윤지연 양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담임 학생으로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순수함과 조용한 성품에 끌렸고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은 커져만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지연 양이 세상에 나가 상처받고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평범한 삶이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만의 공간에 보호하고 싶었고 영원히 순수한 상태로 간직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20분 그는 윤지연 양을 교무실이 아닌 학교 뒤편의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 대기시켜둔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윤지연 양은 저항했지만 그는 힘으로 그녀를 제압했고 지하 공간에 가뒀습니다. 박교훈 씨는 11개월 동안 매일 지하로 내려가 그녀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했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전하려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부했고 울부짖으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냐고, 감금과 폭력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박교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만의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보호였고
순수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박교훈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고 2층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여러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트들은 일기장처럼 날짜가 적혀 있었고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윤지연 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작은 습관들, 수업 시간 표정,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등하교 시간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그녀의 사진도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에서 윤지연 양의 얼굴 부분만 오려낸 것들이었고 일부는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각 사진 옆에는 날짜와 함께 그날의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교훈 씨는 점점 더 깊은 집착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의 글은 시간이 갈수록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윤지연 양이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누구도 그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특히 1988년 5월부터 6월까지의 일기는 더욱 집요했습니다. 그는 윤지연 양을 데려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지하 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구입했고 방음을 위해 지하 벽에 추가 공사를 했으며 음식과 물을 보관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시행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6월 14일, 바로 윤지연 양이 실종된 그날이었습니다. 경찰은 박교훈 씨의 교직 경력도 조사했습니다. 그는 1985년 봉양여고에 부임했고 국어 교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고 학생들에게도 엄격하지만 공평한 선생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학생들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습니다. 봉양여고 부임 이전의 경력도 수상했습니다. 박교훈 씨는 1982년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첫 발령지인 충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간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박교훈 씨가 특정 여학생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여 학부모가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그에게 자진 퇴사를 권유했고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박교훈 씨를 면담한 결과 그는 심각한 편집증적 성향과 집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전문의는 그가 자신만의 왜곡된 사랑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소유이며 보호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윤지연 양을 위한 일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부모가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박교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도 그것이 마음 아팠다고,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윤지연 양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녀도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조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박교훈 씨는 11개월 동안 어떻게 들키지 않고 윤지연 양을 감금할 수 있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를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동료들과도 평소처럼 대화했으며 수업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지하로 내려가 윤지연 양에게 음식과 물을 주었고 가끔은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단단히 채웠고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지하문을 완전히 밀폐했습니다. 외딴 집이었기에 이웃의 눈을 피하기도 쉬웠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나갈 때 외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지연 양의 가방을 학교 교정 벤치 아래에 숨긴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단순 가출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그의 계획은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는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사선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조회 시간마다 윤지연 양을 걱정하는 말을 함으로써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자신했고, 아무도 진실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5월의 더위와 지하 환경의 악화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하 공간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생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그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다면 윤지연 양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발견은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제천중앙병원 특별병실에서 윤지연 양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교대로 그녀를 돌봤고, 영양 공급과 수액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거의 깨어나지 못했고, 깨어나더라도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눈을 뜨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몸을 움츠리며 떨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를 다뤘고,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을 피하며 치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윤지연 양의 신체 상태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통해 공급된 영양분이 그녀의 약해진 몸에 힘을 풀어넣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주요 장기에는 큰 손상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장기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한 탓에 뼈와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어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윤지연 양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지연 양의 부모는 병실 밖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딸이 깨어날 때마다 부드럽게 이름을 불렀고, 이제 안전하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 양은 부모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고,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으며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윤지연 양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먹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귀를 가까이 대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 양은 어둡다고, 너무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의 조명을 확인했지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이 말하는 어둠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11개월 동안 갇혀있던 그 지하 공간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연 양은 조금 더 또렷하게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질문을 받아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으로만 답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그날의 일을 묻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지연 양의 마음은 아직 깊은 상처로 가득했고, 그 상처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윤지연 양의 손에는 작은 물건이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리본이었습니다. 경찰이 지하 공간에서 발견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윤지연 양이 그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리본은 그녀가 실종되던 날 머리에 메고 있던 것이었고, 박교훈 씨가 그것을 가져가 지하 공간 어딘가에 두었던 것입니다. 윤지연 양은 그 리본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하늘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었다고, 창문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매일 어둠만 바라보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박교훈 씨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로만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고, 그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음식을 가져왔지만 그녀는 먹기를 거부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윤지연 양은 처음 며칠간은 계속 울부짖으며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삿을 잡아당기며 빠져나가려 했고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는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고 그녀의 비명은 두꺼운 벽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포기했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며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보다는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교훈 씨는 가끔 지하로 내려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 양은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고 탈출할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발목의 쇠사슬은 너무 단단했고 지하에는 아무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절망을 표현했고 그 흔적들은 지금도 지하 벽에 남아 있습니다. 윤지연 양의 증언을 듣던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런 일을 저지른 박교훈 씨에 대한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꼭 안아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지연 양의 생존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11개월을 버텨낸 것은 그녀의 강한 생존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힘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하루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윤지연 양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양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1개월 만에 보는 하늘이었고 11개월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 여름의 기억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힐 것이고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